엄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 만나요. 가족이 무슨 꼴이 되는지 안 보여요? 아버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결국 돈만 다 털리고 병수발만 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 연애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건 지옥문 열어젖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대화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은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일 수 있습니다. 병들면 외면당하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자식과도 등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늙어서 눈이 멀었다는 비난 속에서 존경은 무너지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피할 수 없는 덫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그 6가지 불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내 자식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오승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깊었고 집안은 늘 쓸쓸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새 여자를 집에 들여 뭐 하시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딸은 눈물까지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랑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아버지. 그 여자냐 아니면 우리냐. 결국 오승호 씨는 사랑을 택했지만 그 순간 자식들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손주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보려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에게서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대가로 평생 이어온 혈육의 끈이 무참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자칫하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새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엔 엄마를, 아빠를 배신한 사람, 재산을 노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의 선택은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끝없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더 끔찍한가 하면 이 단절은 단순히 연락이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결혼식 같은 기쁨의 자리에 부모는 초대조차 받지 못합니다. 명절에도 집안은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합니다. 피부치의 웃음을 갈망해도 그 웃음은 더 이상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인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자식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이라 믿었던 그 선택은 자식과 단절된 삶과 간병이라는 지옥을 동시에 떠안게 만듭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자식과의 운명을 건 거래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인마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아무도 없는 빈집뿐입니다. 그때서야 자식을 그리워하며 전화를 걸어도 이미 번호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고독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그 사랑 하나로 내 자식과의 평생 인연이 무참히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단절은 영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가족을 잃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평생 지켜온 명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이도영 씨는 평생 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잔인했습니다.
그때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선생님, 제가 평생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도영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외로움에 무너졌습니다. 함께 지내며 따뜻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몇 달 뒤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고 그녀가 모든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분노하며 항의했지만 의료진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저분이십니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영 씨는 병실 침대 위에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다던 양반이 결국 여자한테 다 휘둘리네. 자식도 제쳐두고 그 여자만 믿더니 꼴 좋다. 평생 지켜온 명예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듯한 수치심 속에 갇혔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늙어 아프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주도권은 연인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단 몇 마디의 소문으로 무너집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더라. 여자한테 홀려 집까지 내줬다더라. 이런 말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집니다. 평생 단단히 쌓아온 신뢰는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당신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는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과 희생으로 쌓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성을 잘못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무게는 하찮은 흉내로 전락합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멸시로 바뀌고 손주들의 눈빛마저 싸늘해집니다. 병상에 누운 당신은 아버지는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렸어라는 비난을 들으며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한 번 잃은 명예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해도 이미 뿌려진 소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멀리하고 친척들은 비웃고 자식조차 마음을 닫습니다. 남는 건 낯선 연인과 부서진 이름뿐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눈먼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평생 쌓은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지워집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파 쓰러지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함께 평생 지켜온 명예까지도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설렘은 잠시지만 무너진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내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평생의 업적을 무덤 속까지 더럽히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재혼 후 상대의 병원비로 연금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태수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덕분에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뒤 찾아온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웃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정했고 남은 생에는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다는 말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결국 재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났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상황은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고가의 항암제와 치료비는 연금을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태수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병원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 엄마도 아닌데 왜 다 책임지세요? 결국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은 바닥나고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저 여자가 결국 태수 씨 연금 다 갉아먹네. 존경받던 이름은 한순간에 혹으로 변했고 남은 건 허탈한 웃음과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한다는 건 단순한 동반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병원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떠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함께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지만 늙어서는 모든 치료비가 오롯이 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병은 가차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암,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은 수천만 원씩 잡아먹습니다. 결국 연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상대의 병원비로 모조리 빨려나갑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며 마지막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재혼한 순간 그 무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면 나의 연금은 그의 생명을 붙잡는 호스가 되고 나는 그저 돈줄로 전락합니다. 더 잔혹한 건 상대가 세상을 떠난 후 남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더미와 후회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 때문에 연금을 탕진하면 남은 생은 빈곤과 치욕뿐입니다. 병원비로 연금을 쏟아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던 연금날의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이번 달 치료비는 또 어떻게 내놔라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결국 본인의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적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연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 상대의 병원비에 모조리 흡수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남은 건 허기진 지갑, 원망 가득한 자식들의 눈빛,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족쇄, 행복이 아닌 지옥으로 끝나는 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자녀의 유산 분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장윤호 씨는 평생 공직에서 성실히 일하며 이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몇 년간 홀로 살다가 70이 넘어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동반자를 만났다니 잘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윤호 씨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으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녀들과 새 아내 사이에서 충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병원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몫입니다. 당신은 남이잖아요. 그러자 아내는 울부짖으며 내가 병간호를 다 했는데 왜 내 권리를 무시하냐며 맞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과 친척들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결국 장윤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평생 지켜온 존엄과 가족의 화합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며 손가락질했고 딸은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존경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가족의 중심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자식과 배우자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몰아넣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돈과 유산 때문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은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피와 땀이 담긴 몫이고 새 배우자에게는 자신이 함께 쌓아야 할 권리로 여겨집니다.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가정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재산은 피부치들 사이에 칼날이 되고 부모는 무덤 속에서조차 편히 눈을 감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분쟁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마저 의심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재산 때문에 재혼한 거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남을 선택했다. 이런 말들이 퍼지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는 가족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피의 연대마저 깨집니다. 결국 사랑 하나 때문에 대를 이어온 가계의 유대감이 처참히 무너집니다. 법적 분쟁은 더 끔찍합니다. 유산을 두고 자녀와 새 배우자가 소송을 벌이는 순간 언론의 기사까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재혼, 유산 다툼으로 이어져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친척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살아남은 가족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늙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설렘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유산 분쟁이라는 피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자식들과의 단절,
가문의 균열, 끝없는 법정 싸움일 수 있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울타리가 유산이라는 칼에 찢겨나가고 자식의 눈빛이 존경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너진 명예, 피투성이가 된 가족,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내가 병들자마자 상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박재훈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 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로 박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니는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늦게라도 인연을 찾았다니 다행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박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병을 하는 척했지만 금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는 간호사가 아니야. 이런 삶은 못 살겠어라고 내뱉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비를 핑계로 박 씨의 연금을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그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락은 두절되었고 남은 건 병실 침대에 누운 박 씨와 차가운 의료비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대했을 때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결국 저 여자가 아버지 버리고 돈만 챙겨갔잖아요. 박 씨는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그가 병들자 순식간에 배신으로 변했고 그는 사랑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처절한 고독 속에 버려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서로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 병드는 순간 상대는 무거운 짐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돌변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병듭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뇌졸중, 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질환이 한순간에 삶을 덮칩니다. 그러나 그때 곁에 있어야 할 연인은 병원 침대 옆을 지키는 대신 문을 나섭니다. 나는 이런 인생 원하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두 번 죽습니다. 몸은 병으로 마음은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남은 시선들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늙어서 연애질하다가 결국 저 꼴 됐지라며 비웃습니다. 자식들의 존경은 싸늘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회적 명예까지 짓밟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몸으로 느끼는 배신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차라리 혼자 살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약 봉지와 병원비 고지서뿐,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병드는 순간 상대는 사랑을 버리고 떠나며 남는 건 끝없는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설렘은 잠시이지만 병 앞에서 드러나는 냉혹한 진실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꽃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고 당신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여섯 번째 불행은 연애로 인해 내 생활 루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윤석호 씨는 은퇴 후 철저한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집에 와서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 먹고 오전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엔 서해 동호회에 나가고 저녁엔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롭지만 건강과 정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만난 한 여인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사니 외롭죠? 우리 같이 지내요. 그녀의 한마디에 윤 씨는 얼어붙은 마음을 열었고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외출하자고 했고 아침 산책 대신 함께 늦잠을 자자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했던 술자리도 그녀의 권유로 다시 나갔고 동호회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리듬은 엉망이 되었고 혈압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새벽 2시까지 카페에서 대화하다 집에 들어온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윤 씨는 내가 왜 평생 지켜온 루틴을 깨버렸을까라는 후회를 피눈물처럼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달콤함은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은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질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면 내 생활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한 번 늦잠을 자면 몸의 리듬은 흔들리고 혈압과 혈당이 치솟습니다. 동호회를 빠지고 병원 예약을 놓치고 약 복용 시간까지 틀어집니다. 작은 균열 같아 보여도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연애는 달콤하지만 달콤한 만큼 위험합니다. 상대가 오늘은 운동 말고 데이트하자라고 할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양보들이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병원보다 연인을 우선하게 되고 건강보다 기분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불안정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왜 갑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세요? 왜 저 여자 만나고부터 변했어요? 라며 분노합니다. 이웃들도 평생 성실하던 사람이 요즘은 늦게까지 돌아다니더라며 수군거립니다. 존경받던 이름은 단숨에 노년의 눈먼 사람이라는 오명으로 바뀌고 맙니다.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홀로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닥쳐올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루틴이 산산조각 나면서 몸은 병들고 마음은 허물어집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잠시지만 무너진 일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결국 연애로 인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고 평생 지켜온 건강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못 살던 친구와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 적 있으십니까? 설마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내가 믿고 뱉은 말이 내 등에 칼이 되어 꽂힌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만큼 무섭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고 적적하다 보니 우린 친구니까 괜찮겠지. 이런 비밀 하나쯤은 나눠야 진짜 친구지 하며 속을 다 보여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40년 지기 우정이 박살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무심코 내뱉은 여러분의 가벼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친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여러분의 노년은 비참한 고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내 사람 잃지 않고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될 6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몇 개나 말하고 다녔는지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입산 사람 취급받으며 결국 나도 당한다. 다른 친구의 은밀한 비밀과 뒷담화입니다. 재미있으십니까? 친구의 치부를 안주 삼아 씹어 돌리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게 그렇게 맛이 좋으십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 글쎄 걔네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라. 걔네 자식이 감옥 갔다더라 하며 실컷 떠들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하신가 본데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기막힌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마당발에 모르는 소식이 없는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선생님은 친구 최 씨의 아주 은밀한 가정사를 꺼냈습니다. 최 씨가 믿고 하소연하며 털어놓았던 아들이 도박에 빠져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 씨가 참 안 됐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저런 쯧쯧하며 혀를 찼지만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는 최 씨네 아들이 도박쟁이의 사기꾼이라더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최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격분한 최 씨는 박 선생님을 찾아와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형님처럼 믿고 내 속을 다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40년 우정은 그날로 끝장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사건 이후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박 선생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내 앞에서는 웃지만 딴 데 가면 내 비밀도 저렇게 떠벌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지금 노인정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섞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잘못 놀렸다가 친구도 잃고 신뢰도 잃고 고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은 똥물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똥물을 나르다 보면 내 손에도 반드시 더러운 오물이 묻고 냄새가 배기 마련입니다. 듣는 사람 심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 욕을 침 튀어가며 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정보통이네 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욕을 이렇게 하겠구나 하며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나이 먹어서 남의 뒤나 캐고 이간질이나 하는 것만큼 추하고 없어 보이는 행동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야 철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머리가 희끗한 노년에 남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스스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입니다. 품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거운 입으로 침묵할 줄 알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모임에서 남의 흉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섞이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점잖게 넘기거나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십시오. 입을 닫아야 사람이 남고 남의 비밀을 지켜줘야 내 노후의 존엄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욕하다가도 뒤돌면 내 흉이 되어 돌아온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영감 할멈 험담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친구 붙잡고 며느리 흉 좀 보고 꼴보기 싫은 영감 욕. 좀 실컷 하고 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으십니까? 내 말에 맞장구 쳐주며 아이고 고생했다. 내 며느리가 나빴네. 내 남편이 몹쓸 인간이네 하고 위로해주는 그 친구가 정말 내 편 같고 고마우십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집안을 동네방네 구경거리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내 가족 흉을 보는 것은 칼로 내 살을 도려내는 짓입니다. 친구 앞에서는 내 며느리가 게으르다. 내 사위가 돈을 못 번다. 남편이 개팍하다고 욕하면 친구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집구석도 참 콩가루네. 내 자식은 저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그 친구에게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친구 입을 타고 넘어간 내 가족 이야기는 살이 붙고 과장이 보태져서 온 동네에 소문이 됩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다며, 그 집 남편이 밖으로만 돈다며 하고 수군대는 소리가 결국 돌고 돌아 며느리 귀에, 사위 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납니다. 서운했던 감정은 풀면 되지만 남을 통해 들려오는 비난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이 되어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버립니다.
내 자식이 부족하고 내 배우자가 모자라 보이는 것은 결국 내 탓이고 내 업보입니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을 산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들을 욕하는 것은 나는 자식 농사 망쳤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고스란히 내 얼굴로 떨어집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욕을 한 바가지 쓰고 덮어버리십시오. 내 식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나의 체면을 살리는 길입니다. 밖에서 내 가족을 깎아내려 얻을 것은 찰나의 후련함 뿐이고 잃을 것은 나의 품격과 가정의 평화입니다. 현명한 어르신은 집안의 흉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40년 지기도 순식간에 원수된다. 격한 정치색 드러내기나 종교 강요입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중마고우니까 정치 이야기 좀 한다고 설마 갈라지겠어? 라고 믿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놈의 정치 이야기가 피보다 진한 4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경험과 생각이 굳어져서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해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 옹고집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곧 정의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 듭니다. 바로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 비싼 밥 먹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다가 TV 뉴스에 나온 정치인 이야기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환장했다. 저 사람을 찍어야 우리가 산다며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내 딴에는 나라 걱정이고 정의감에 하는 말이지만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이자 강요질일 뿐입니다. 서로 내가 뭘 모른다, 세뇌당했다, 늙어서 노망났냐 하며 막말이 오가고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가기도 합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가 정치색 하나 다르다고 해서 순식간에 말 안 통하는 무식한 인간, 상종 못할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옹호하는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보태줍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찾아와서 밥 한 끼를 사줍니까? 여의도에 계신 그 높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석 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 불러주고 내 슬픔을 함께해 줄 소중한 옛 친구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정치인 때문에 내치려 하십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전한다고 친구 손을 억지로 잡아 끌지 마십시오. 친구가 힘들 때 묵묵히 손 잡아주는 것이 진짜 종교이지 싫다는 사람에게 너 지옥 간다며 협박하듯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진짜 현명한 어르신은 술자리에서 정치,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립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재롱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만 해도 남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나도 꾹 참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내 인생의 증인인 친구를 잃게 됩니다. 사상과 이념은 멀리 두고 사람은 가까이 두는 것이 말년의 고독을 피하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듣고 시기 질투 부른다. 숨겨둔 알짜배기 재산 규모입니다. 내가 왕년에 땅 좀 사놔서 노후 걱정 없다라며 은근슬쩍 통장 잔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입이 근질거려도 제발 참으십시오. 그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뜯어먹기 좋은 돈줄이자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주머니 사정이 뻔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병원비 쓰고 나면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들 팍팍하게 사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강남에 건물이 있네, 땅값이 올라서 몇 억을 벌었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자네는 좋겠네, 부럽네 하며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시기심과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옛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랑 똑같이 고생한 줄 알았는데 지 혼자만 호의호식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40년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돈 자랑 한번 했다가 내 돈 내고 밥 사주면서도 뒤에서 욕만 바가지로 먹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돈 냄새를 맡은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죽는 소리를 해댑니다. 자식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융통 좀 해달라며 손을 내밀 때 이미 돈 있다고 큰 소리쳐 놓은 마당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10중 8구 못 받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처럼 돈 떼이고 속만 썩다가 결국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좀 있다고 친구를 개무시하냐? 수전노도 그런 수전노가 없다 하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떠나갑니다. 결국 빌려줘도 사람 잃고 안 빌려줘도 사람 잃는 외통수에 걸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알짜배기 재산은 며느리도 자식도 중마고우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저 기분 좋게 밥값 한번, 술값 한번 먼저 내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도 근근히 산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라며 엄살을 부리십시오. 그것이 비굴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평온했던 노후는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위로받으려다 평생 약점 잡힌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나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주겠다는 그 약속, 과연 믿으십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라며 털어놓은 내 비밀이 다음 날이면 동네방네 퍼져서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힌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이 술 한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부끄러운 과거를 친구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젊은 날 저지른 뼈아픈 실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치부, 혹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정사까지 말입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친구가 고맙고 위로받는 기분에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칼자루를 친구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습니다. 어제의 절친이 돈 문제 하나로, 말실수 하나로 내일의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이 냉혹한 인간관계입니다. 만약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위로받자고 했던 그 말이 싸울 때 나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다면서 인간이 덜 됐네라는 비아냥을 듣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굳이 친구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도 문제입니다. 사람 입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남의 비밀일수록 깃털처럼 가볍게 나불대고 싶어집니다. 아이고, 그 친구 사실은 이랬대 하며 무심코 흘린 말이 돌고 돌아 내 자식 귀에, 내 며느리 귀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평생 쌓아온 점잖은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지고 주책맞은 노인네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 비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친구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혹시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떠들지는 않는지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됩니다. 위로 한번 받으려다 평생을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힘들어도 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냥 가슴 속에 묻으십시오. 정말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종이에 적고 태워버리십시오.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친구 자식 기죽이고 내 자식 등골 빼먹는 자랑, 자녀들에게 보태준 돈 액수입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3억 보태줬잖아. 우리 딸 시집갈 때 내가 차 한 대 뽑아줬잖아. 입이 간질거려서 못 참으시겠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부모라는 걸 친구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입 좀 다무십시오.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평생지기 친구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식 욕먹이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노년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건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 특히 자식에게 목돈 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듣는 친구가 아이고 너 참 능력 좋다, 부럽다라고 웃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웃음 뒤에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부모로서의 자괴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지기 단짝이었던 김 여사님과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이 물려준 땅이 좀 있어서 형편이 넉넉했고, 이 여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뜰살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모임에서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강남에 30평 아파트 전세는 해줘야 기 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5억을 뚝 잘라줬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밤을 새워 일하며 월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자신의 아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여사님은 죄 없는 남편에게 우리는 뭐 했냐, 친구는 5억을 줬다는데 우리는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냐며 화풀이했고 결국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더 슬픈 건 이 여사님이 열심히 사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못난 부모 만나 고생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사님은 김 여사님의 전화도 피하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친구끼리 그 정도도 말 못하냐며 억울해했지만 이미 이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김 여사님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재수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돈 자랑 한번 했다가 평생의 벗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제발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보태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돈을 못해주는 친구는 졸지에 무능력한 부모가 됩니다. 친구를 내 자식과 비교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잘 사는 친구네. 자식들을 부모 도움 못 받은 불쌍한 애들로 만들어버리는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내가 줬다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 다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나도 해준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를 배려하는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돈으로 자식 기 세워주려다 친구 기 죽이고 내 품위까지 깎아먹는 어리석은 노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구화지문이라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혹시 나도 모르게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떠들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가 내 곁을 떠나는 건 내가 돈이 없어서도 늙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심코 뱉은 선을 넘은 자랑과 험담, 그 가벼운 입놀림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입이 근질거리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그 잠깐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남은 여생을 뼈저린 후회와 지독한 고독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진짜 속이 꽉 찬 어른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입에는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고 대신 지갑과 귀를 활짝 여십시오. 입을 닫아야 사람이 남고 침묵해야 비로소 존경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가족이 결국 날 짐짝 취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았어. 가족보다 혼자가 훨씬 달콤한 천국이라는 걸.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잔인하게 무너뜨립니다. 평생 바친 희생은 당연한 의무로 변하고 은혜는 잊히고 남는 건 갈등과 배신뿐입니다. 형제는 돈 앞에서 원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지갑으로 여기며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 속에서 매일 상처받고 피곤해 절어 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혼자의 고요는 배신의 고통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 6가지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첫 번째 이유는 가족보다 혼자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현실은 지옥 같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등을 돌리고 자식은 부모를 짐처럼 떠넘기며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웃음소리가 흘러야 할 집이 고함과 불평으로 메워지고 밥상은 따뜻한 식탁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 숨막히는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가 뭐라 간섭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오롯이 나만의 세상에서 고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피곤하게 사느니 혼자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달콤한 천국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살던 김순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이 병을 얻어 일하지 못하면서 그녀는 공장에 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모은 돈은 모조리 자식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심지어 집 전세금까지. 그녀는 늘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결혼한 아들들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고 딸은 시댁 눈치에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깊어질수록 짜증과 화풀이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집안은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었고 순자 씨는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벌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들은 집 문제를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 집은 내 몫이다라며 고함을 쳤고 둘째는 엄마랑 내가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우리 집이다라며 맞섰습니다. 딸은 나도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까지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싸움소리가 아닌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엔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혼자서 차를 끓여 마시며 TV를 보던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천국이지, 가족 속에서 살던 그 지옥보다 100번은 낫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원망도 듣지 않았고 누구의 다툼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내 거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이 말 뒤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매일 피눈물 흘리며 사는 건 지옥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얽힌 인연이 많을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그러나 혼자는 다릅니다. 고요 속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진짜 열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두 번째 이유는 내 집을 가족에게 뺏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덫입니다. 자식은 부모 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기며 팔라고 압박하고 형제는 상속을 두고 원수가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은근한 눈빛으로 집을 탐내고 심지어 배우자조차 자기 명의로 돌리자며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집 한 채는 사랑과 의리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와 탐욕의 불씨로 변합니다. 내 이름으로 평생 지켜온 안식처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으니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내 공간에서 오롯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은 내 천국이 되고 고요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정희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늙어가며 이 집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집을 팔아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며 설득했고 둘째는 어차피 상속은 우리 몫인데 지금 파는 게 낫다라며 압박했습니다. 정 씨가 거절하자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누자는 쪽과 집을 차지하자는 쪽이 충돌하며 결국 그녀를 사이에 두고 고함이 오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큰아들이 엄마, 솔직히 이 집은 우리거나 다름없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정 씨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탐욕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후 자식들은 노골적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속 이야기를 꺼냈고 정 씨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작은 원룸 전세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들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잃은 듯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공간이 오롯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내 집을 지키느라 매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집은 비로소 진짜 내 집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이 고요가 천국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집을 빼앗기며 눈물 짓는 노년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 집은 오롯이 내 성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세 번째 이유는 가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과 희생으로 포장되지만 현실은 부모의 노동을 끝없는 착취로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땀을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배우자는 가족을 위해라는 말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국 나이 들어 허리가 휘어도 손이 떨려도 여전히 일터로 내몰리며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잔인한 굴레 속에 갇힙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은 가족 때문에 더 심화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구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생활비를 짊어질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탱하면 되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강정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 둘째의 결혼 자금, 딸아이의 유학비까지. 정희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본인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식당을 정리하고 노년에 편히 쉬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딸은 해외에서 힘들다며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은퇴는커녕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고 손목이 퉁퉁 붓는 날에도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에 눈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 앞에서 손목에 힘이 풀려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가족의 노예로 살았구나. 결국 정희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를 단호히 끊고 남은 돈으로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하루벌이가 적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새벽에 억지로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빚을 갚느라 피눈물 흘릴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의 삶은 궁핍해도 자유로웠고 고단해도 해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건 감옥이었어요.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내 노동이 멈췄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잔혹한 경고를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 노동에 묶여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삶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끝없는 요구와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천국으로 바꾸는 해방의 진실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네 번째 이유는 늙어 가족에게 상처받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가족이 전부라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자식 잘 되라고, 형제 도와주겠다고, 배우자 챙기겠다고 평생 희생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자비합니다.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돈줄이 마르면 그 가족이 내 곁에 칼처럼 서게 됩니다. 따뜻한 말보다 날카로운 비난이 먼저이고 효도 대신 무관심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관심보다 더 잔혹한 건 가족의 차가운 뒷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남보다 가족에게 받을 때 더 깊고 더 오래 썩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배신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이명자 씨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비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딸의 결혼 자금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약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고 딸은 엄마, 나도 살기 힘들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자 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면 요양원에 들어가시죠. 우리가 돌볼 시간 없어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자 씨가 손주 돌봄을 거절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나도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안 도와주면 앞으로 자주 뵙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피보다 진한 가족의 연이 얼마나 가볍게 끊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이불 속에서 목 놓아 울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바친 가족에게 이렇게 버림받나? 하지만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아침마다 스스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의 고통이 훨씬 더 잔혹했기에 그 고요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지금도 주변에 말합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자식과 가족에게 상처받는 건 죽을 만큼 아픕니다. 차라리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 독을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배신 대신 고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느니 혼자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다섯 번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 오로지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문제에 끌려다니며 내 삶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지원금으로만 바라보고 형제는 끝까지 비교와 갈등으로 마음을 찢습니다. 배우자마저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으면 마지막 순간조차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결국 남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허비하며 내가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안고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단 하루라도 내 기분과 내 욕망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가족의 기대,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 오직 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해방감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자유입니다. 강릉에서 살던 한정순 씨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허드렛일, 공장일, 시장일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지만 정순 씨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서 조용히 살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자식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다며 생활비를 요구했고 딸은 육아를 도와달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식의 짐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순간 그녀는 뼈아픈 깨달음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남을 위해 흘려보냈구나. 이렇게 살다간 내 행복은 끝내 오지 않겠구나. 퇴원 후 정순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홀로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혼자가 되자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곧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침이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고 바닷가를 걸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술학원도 등록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라는 말에 짓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정순 씨는 지금도 주변에 말합니다. 내가 늙어 처음으로 내 행복을 찾아봤습니다. 혼자가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에게 끌려다니며 남은 시간을 소모하는 건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남은 짧은 세월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행복에 집중한다면 마지막 순간은 후회가 아니라 미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여섯 번째 이유는 내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챙기며 살면 내 지갑은 끝없이 구멍이 납니다. 자식은 결혼한다며 집을 사달라고 하고 형제는 사업이 망했다며 빌려달라 하고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카드값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평생 번 돈은 내 손을 거치지도 못한 채 흩어져 나갑니다. 정작 나는 병원비조차 아까워 참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마저 가족의 명분으로 빼앗기면 남는 건 후회와 눈물뿐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아껴서 자식에게 보태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명절 선물 사며 체면치레할 일도 없습니다. 내 돈을 내 계획대로 쓰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은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번 돈은 늘 자식들 뒷바라지에 쓰였고 남편의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퇴직금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아들 부부가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가져갔습니다. 은자 씨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며 참았고 친구들과 여행 약속도 늘 미뤘습니다.
결국 그녀의 노후는 고단한 노동과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5만 원짜리 스카프를 샀는데 은자 씨는 1만 원짜리 물건 앞에서조차 망설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평생 가족만 챙기다 이제 뭐가 남았니? 너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써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자 씨는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남은 돈은 철저히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하고 싶었던 요리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계획해 취미와 여행에 투자했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적금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이건 내 돈, 내 행복을 위한 돈이라고 속삭일 때 처음으로 삶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자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 늙으면 결국 내 인생은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됩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돈이 내 삶을 살려주더군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돈을 빼앗기면 남는 건 빈 지갑과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다릅니다. 내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쓰며 철저히 계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연금 얼마나 나와요?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같이 살자면서요. 그러면 돈줄은 내가 쥐어야죠. 노년의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으로 손잡았지만 어느 순간 생활비는 무기가 되고 사랑은 족쇄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상이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갑만 남습니다. 돈을 핑계로 선택권을 빼앗기고 일상의 자유마저 흔들리며 결국 주인과 하인 같은 뒤틀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지만 속으로는 생활비를 통제하며 당신을 조이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칼자루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생활비를 무기 삼아 상대를 옭아매고 지갑을 통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영철 씨는 64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밥상이 따뜻했고 대화가 이어졌고 혼자일 때 느끼던 고독이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연금에서 최소 250만 원은 나한테 줘야 살림이 돌아가요. 그때부터 정 씨의 삶은 꼬여버렸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친구와 고기 한 끼 먹는 것조차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정 씨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이 되었고 정 씨는 집안에서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부산에 사는 72세 박문호 씨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내던 그에게 다가온 여성은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요. 당신은 용돈만 쓰면 돼요. 라는 말로 시작된 지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고 하면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옷 한 벌 사려고 하면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냐. 병원 진료까지도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수리하는 게 낫다. 며 막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 돈인데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던 그는 어느 순간 돈줄로만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무기화한 상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남자의 자유를 옭아맵니다. 결혼은 동등해야 하지만 생활비를 쥔 순간 권력은 기울어지고 결국 한쪽은 주인이 되고 다른 쪽은 하인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잔소리와 불신만이 가득해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 노년의 사랑에서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굴종을 나누는 칼입니다.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생활비를 쥐고 흔들려 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고 결국 남은 것은 돈 앞에서 무력해진 비참한 삶뿐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현실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모나 성격이 아니라 생활비를 무기 삼아 내 인생을 흔드는 손길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경험 많고 인생을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이가 칼처럼 휘둘러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 내 말이 맞아.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사랑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9세 이광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자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말엔 토 달지 마요. 대화 중에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뭘 알아. 결국 이광수 씨는 집안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무시당하고 자존심은 매일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상관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야.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또 다른 사례는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만나 1년 넘게 동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 하면 그 나이에 철도 없냐. 옷을 새로 사려 하면 나이 들었으면 검소해야지.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와서도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 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법이야. 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을 위해 시작한 만남이 존중이 아닌 굴종의 삶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저 연하라는 이유로 매일 누군가의 발밑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를 무기로 존중만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며 주고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존중이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눌려 점점 침묵하게 되고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양보 같아 보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는 건 지혜를 나눌 자격이지 존중을 강요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이는 지혜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매일 작아지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그 나이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처럼 쓰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잊는 순간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세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여린 눈물이 순수하게 보이고 화를 내는 모습조차 솔직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당신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하루는 눈물, 다음 날은 분노.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남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감정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이정호 씨는 66세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사소한 말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친구와 늦게 들어오면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왜 나를 두고 다니냐. 다음 날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것, 식탁에 반찬을 남겼다는 것,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지는 폭풍 속에서 이 씨는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눈치만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김재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소리쳤고 다음 순간엔 고함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아이들 장난소리에 짜증을 내며 시끄럽다. 다 나가라. 며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손주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족들까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라며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은 커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과 분노가 번갈아 터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상대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울음이 터질지,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외출 한 번을 해도 말 한마디를 건네도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을 해치고 눈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해친다. 노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는 건 곧 평온해야 할 노년을 폭풍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눈물과 화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사랑은 안정이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때 감정 통제가 약해 눈물과 화를 번갈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위로가 아닌 두려움과 피로만 남는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무기가 되고 남자는 매일 죄책감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혼자 두고 나가냐? 내 몸이 이래서 당신만 믿는다. 이 말 한마디는 남자의 발목을 붙잡는 쇠사슬이 됩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얽매이게 되고 노년의 삶은 돌봄이라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김성훈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저녁마다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몇 달 뒤 여성이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해요? 김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가자던 계획도 미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눈물 섞인 말에 매일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죄책감으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최재덕 씨는 67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늘 무릎 통증을 핑계로 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시장도 못 간다. 당신이 같이 가줘야 한다. 내 건강이 이래서 집안일은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최 씨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무릎을 잡고 신음했습니다. 결국 장보기, 청소, 심지어 요리까지 모두 최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돌아오는 건 눈물과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칼이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병인이고 그녀의 죄책감 장사에 당한 바보였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고통이 아닌 핑계로 삼아 상대를 붙잡는 순간 그건 아픔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유를 잃고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몸은 돌보는 사람인데 마음은 돌봄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몸은 고칠 수 있어도 병든 마음은 스스로를 해친다. 나이 많은 여자가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는 순간 남자의 마음은 매일 무너집니다. 죄책감에 갇힌 삶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서로의 평온이지 감정의 인질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보듬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건강 문제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남은 삶을 죄책감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년은 돌봄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자유롭게 빛나야 할 시간이지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매달려 죄책감 속에서 끝내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입니다. 설거지 좀 도와줘요. 청소는 같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탁은 명령으로 바뀌고 집안일은 무기가 됩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당신은 나 말 들어야 해요.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결국 남자는 가정에서 손발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빼앗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변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지옥의 무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65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도 챙겨주며 아직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밥 다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토 달지 마. 작은 의견을 내도 내가 집안일 안 하면 당신은 굶어 죽을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점점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 한 끼가 무기가 되고 설거지와 빨래가 권력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하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죄인 같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여수에 사는 72세 김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7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은 쓰레기장이야. 청소를 한 번 할 때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병원에 다녀와 힘들어할 때도 그녀는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안 했으면 당신은 벌써 여기저기 병나서 쓰러졌을 거야. 라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매일 빚지고 사는 느낌이다. 숨이 막힌다. 이 두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권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늘 빚진 듯 살아야 하고 고마움이라는 명목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집안일은 본래 가정을 지탱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립니다. 밥상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족쇄가 되고 청소기 소리는 위협의 경고음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의 잘못된 만남을 하면 집안일이라는 사소한 권력이 눈에 보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자는 그 칼날에 매일 베이며 존엄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결국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감옥살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가 집안일을 무기로 권력을 잡으려 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강요받고 집안일을 빌미로 죄책감을 주입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쉼이어야지 누군가의 집안일 권력 아래 허리 굽힌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상대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판단과 비교의 잣대는 그녀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야. 라는 말 뒤에는 은근한 무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깎아내리기가 시작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비난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1세 윤상호 씨는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에 윤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좋은 반찬만 먹었어. 당신은 이런 것도 못 챙겨?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윤 씨가 옷을 사 입으면 그 나이에 그런 색을 입는다고? 참 촌스럽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면 당신 친구들은 수준이 낮아.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르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집안에서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비교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노철 씨는 68세 여성과 만나 1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발한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은 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집은 훨씬 컸어. 당신 집은 참 초라하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더 똑똑했어. 당신은 참 답답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당신은 아직 멀었어. 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렸어. 라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그는 자기 인생마저 하찮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 곁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기준 삼는 순간 상대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집, 옷차림, 말투, 친구,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게 그녀의 눈에는 흠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매일 평가당하며 서서히 자존심이 부서집니다. 사랑받으려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끊임없이 깎아내림을 견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이 많은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녀는 나이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상대를 낮춥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비난이 일상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빛내야 할 노년이 오히려 누군가의 기준에 짓눌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하고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결국 남는 건 끝없는 비교와 상처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 부질없다. 사람 붙잡고 자식 붙잡고 체면 붙잡아도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 안의 고요뿐입니다. 믿었던 배우자는 병으로 먼저 떠나고 기대했던 자식은 자기 삶에 바빠 외면합니다. 친구는 술자리 농담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남는 건 나 하나뿐인데 대부분은 이 단순한 진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단 6가지만 갖추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혼자의 삶은 비참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 6가지 꼭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친구나 자식이 곁에 없어도 집만 안정적이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집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임대료에 쫓기고 재개발 소문에 휘둘리고 보증금을 떼이는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8세 김영순 씨는 평생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전셋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몇 년 모은 퇴직금까지 날아가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보증금 사기를 당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나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대가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뼈아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부질없더라.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주거 불안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박태호 씨는 집 한 채 덕에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집만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큰 돈을 모으진 못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대출을 성실히 갚았습니다. 은퇴할 때쯤엔 빚이 모두 사라졌고 이후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결과 그는 매달 임대료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처럼 자기 집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주거 안정성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집이 없거나 불안정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생활이 무너지고 집이 안정적이면 큰 돈이 없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주거 불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떨며 잠 못 드는 고통, 집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외로움과 피로는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7번째 준비는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화려한 주택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병이 들어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마음의 안정이고 마음의 안정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집이 있다면 지키고 없다면 작은 전세나 공공임대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 남의 손에 매달려야 할 때 찾아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남이 떠줘야 하고 화장실조차 혼자 못 가는 순간 자존심은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함께 꺼집니다. 자식이 돌봐줄 거라 믿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고 며느리와 사위의 손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내 몸을 다루는 힘, 곧 자립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0세 장인자 씨는 그 자립 능력을 잃은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치료를 미루며 버텼습니다. 조금 아프면 참으면 되지 하며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고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몇 달을 지냈지만 결국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산 송장일 뿐이다. 자립 능력을 잃는 순간 삶은 그저 연명일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 윤석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밥도 스스로 차려 먹는 원칙을 세워 간단한 국과 반찬 정도는 늘 손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힘들게 뭘 하냐며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먹을 밥은 내가 해야 자유가 있지. 덕분에 그는 지금도 큰 병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적게 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관계도 편안합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사신다며 마음 놓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호 씨는 말합니다. 자립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 매일 연습한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립 능력을 잃으면 자존심도 관계도 행복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지키며 자립을 준비한 사람은 노년에도 자유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 먹는 힘, 내 발로 화장실을 가는 힘, 약을 제때 챙기는 힘.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8번째 준비는 내 몸 하나 스스로 돌보는 자립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은 생이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자립은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고 먹고 돌보는 작은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안 죽어라며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병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남은 시간마저 불안과 공포로 갉아먹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뿐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을 더 풍요롭게 누립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이만호 씨는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며 나는 오래 살 거다.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며 준비를 미뤘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장례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고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쏟아졌고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아 자식들을 원수로 만든 거다. 결국 그는 고통 속에 생을 마쳤고 남은 가족들은 원망과 갈등만 떠안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장명숙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되던 해 스스로 장례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재산 분배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가 떠나면 화환은 받지 말고 조의금은 작은 장학금으로 쓰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왜 벌써 그런 걸 준비하세요? 불길해요 라며 말렸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곧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거다. 실제로 그녀는 그 이후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자식들 역시 엄마의 태도를 보며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언젠가 올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더 여유롭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잔혹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남은 인생은 불안과 후회로 채워지고 준비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준비가 없는 노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에 떨지만 준비가 된 노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9번째 준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남은 생을 더 깊게, 더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장례를 계획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별이 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준비,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담담한 태도입니다. 준비된 죽음만이 준비된 삶을 완성합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4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내 만족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볼까? 자식이 뭐라 할까? 이웃이 수군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며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입에 좌우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에 사는 79세 오정희 씨는 평생 체면에 갇혀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친구들이 싼 옷이라고 흉보지 않을까 걱정했고 집안 행사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도 억지로 손주 용돈을 크게 주고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다 바치며 좋은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요구했고 친구들은 뒷담화를 즐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빚까지 지며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다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김성호 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안 나오냐, 소외될 거다라는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즐겁다. 그는 혼자 등산을 가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돈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는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태도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평생 따라가도 끝이 없다. 내 눈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최고다. 지금 그는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하루하루가 당당합니다. 이 두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남의 인정을 좇는 순간 노년은 끝없는 굴레가 되고 내 만족으로 사는 순간 노년은 자유가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다 무너지고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건 너무 흔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기준만 세우면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고 옷을 입어도 내가 편하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0번째 준비는 남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식의 칭찬, 친구의 시선, 이웃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즐겁게 산 기억은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이 박수치는 삶보다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5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감정을 누르며 삽니다. 하지만 노년에까지 그 습관을 끌고 가면 결국 병이 됩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짓고 가슴은 분노로 들끓는데 입술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나를 배신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를 지켜낼 때 찾아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0세 최정숙 씨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태도에도 참잘하며 말하지 않았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엄마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결국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평생 쌓아온 억울함과 분노가 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녀는 그제야 통곡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눈물이 나는 걸까? 감정을 억누르며 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강원 속초에 사는 75세 이광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부터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고, 친구가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웃으며 그 말은 듣기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니 병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이 가벼워 더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켜주겠냐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마을에서 속 시원한 어르신으로 불리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되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교양 있는 미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분노가 나면 표현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고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1번째 준비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 미소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준비입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6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방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순간 세상은 내 등을 떠밀고 멀리 사라집니다. 결국 고립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며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당당하게 세상과 함께 걸어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김혜자 씨는 배우기를 멈춘 뒤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지내며 휴대폰도 나는 못해라며 자식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모두 자식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트에 갔지만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해 직원에게 혼나듯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결국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박상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고 인터넷 뱅킹을 익히며 직접 금융을 관리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 들어 뭐하러 고생하냐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동영상으로 운동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손주와도 게임을 함께하며 세대 차이를 좁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다며 존경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배우기를 멈춘 순간 노년은 세상에서 밀려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이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노년의 12번째 준비는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라도 스스로 다룰 줄 알고 새로운 문화에 겁내지 않고 작은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젊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